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몇 가지 조심할 것. 옥시토신을 이용해 상승 나선을 작동시키는 일이 언제나 순조로운 건 아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지 미리 알아 대비해두면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 옥시토신은 성호르몬에 민감하다. 옥시토신 뉴런은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성호르몬의 수준에 매우 민감하다. 성호르몬 수준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옥시토신 뉴런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성호르몬은 임신 후나 청소년기에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성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옥시토신의 변화가 산후 우울증과 10대들의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성호르몬 수준은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받아서 예컨대 실직을 하면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성호르몬은 연애를 시작할 무렵과 헤어진 후에도 변화한다. 옥시토신계의 민감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미리 예상해 하강 나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동이나 포옹 등 이 장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잊지 말고 친구들에게 이따금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는 부탁도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자. 혹시라도 내면에서 불안이 요동치면 이 장에서 다루었던 마음 챙김 기법들을 실천해 보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옥시토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해도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옥시토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옥시토신이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옥시토신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증진시키지만 그렇다고 항상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심해진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면 흔히 자신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진다. 게다가 누군가를 염려하면 섭렵의 반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멋진 일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일 수 있다.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 또 있다. 부모님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면 옥시토신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아기 울음소리에 보이는 반응을 관찰했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막대를 붙잡고 있게 하고 스프레이로 옥시토신을 뿌렸다. 어린 시절에 엄한 훈육을 받은 적 없는 여성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막대를 쥔 손을 느슨하게 풀었다. 아마 아기를 부드럽게 달래주려는 준비 동작인 듯 했다. 그러나 엄한 훈육을 받은 여성들은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어렸을 때 엄한 훈육을 받았다면 옥시토신이 자동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상호작용의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옥시토신이 친밀한 감정을 강화해 주기는 하지만 부모와 가졌던 관계를 그 바탕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남성들에게 약간의 옥시토신을 뿌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옥시토신을 뿌린 뒤 모사 관계를 한층 더 긍정적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자들은 한층 더 나쁘게 기억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내가 친밀한 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지나간 어린 시절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 억울한 것이다. 그러니 다행히도 장기적으로 옥시토신계를 변화시키는 일은 가능하다. 옥시토신 뉴런들은 자극을 받으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이러한 변화가 여러 달 지속되고 그러면 발화 패턴에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옥시토신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옥시토신계 전체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뇌는 대체로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옥시토신은 예는 아니며 심혈관계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시켜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하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으며 전문 치료사를 먼저 만나보는 것도 좋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옥시토신이 적각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뇌의 화학적 정기적 활동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말이다. 교회든 스포츠팀이든 활동 집단이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커뮤니티를 찾아보자. 계속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려 노력하고 끈기를 갖고 자신을 기다려주자. 뇌를 재배선하는 데에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문가라는 도구. 주방을 리모델링 할 때는 시공업체에 전화한다. 자동차 변속기를 갈아야 할 때는 카센터를 찾아간다. 거의 모든 특수한 작업에는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있다. 항상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가 나서면 같은 일도 더 빨리, 더 잘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중 다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길 꺼린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소개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도움의 힘을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상승 나선을 이루는 한 요소이다. 그들은 뇌 회로를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행복에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해주며 집중력을 키워주고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줄여주는 도구 같은 존재다. 아니,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북돋우고 회복을 촉진할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는 코치가 되어준다. 심리치료 외에도 현대과학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게 뒷받침해주고 우울증의 진행 방향을 돌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왔다. 항우울제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그뿐만은 아니다. 의료 전문가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뇌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마다 뇌가 다르듯 우울증의 양상도 다르다. 우울증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법은 많다. 문제는 그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이 한두 달 동안 약을 복용하면 그중 30명 정도만 완전히 회복된다. 치유일치고 그리 대단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오직 알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 30명은 된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명은 상당히 회복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울한 상태가 남아있다. 불행히도 나머지는 아주 조금씩 나아지거나 차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 50명이 다른 약을 시도해보면 그중 15명이 나아진다. 또 다른 약을 시도하면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나아진다. 심리치료 중 한 가지만 받는 경우에는 치유율이 첫 번째 약 투약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즉 50명 정도가 우울증을 극복하거나 상당히 회복한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땐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2배가 된다. 물론 어느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에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한 다른 모든 방법이 그렇듯이 특정한 생활의 변화가 정확히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거의 언제나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큰 효과를 본다. 또 어떤 사람은 수면 패턴을 바꾸기만 해도 기적적인 변화를 이룬다.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웰부트린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각자 뇌회로의 특유한 조율에 달려 있다. 시도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뇌가 어떤 식으로 조율되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치료법이 가진 한 가지 단점은 몇 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체육관에 겨우 일주일 나가고 나에게는 운동이 효과가 없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린다. 우울증 치료도 마찬가지다.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우울증 치료 연구에서 완쾌한 사람 중 절반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6주 이상 걸렸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린 사람도 많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완쾌했다. 그러니 치료할 때는 끈기를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나중에 불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더라도 약이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뇌가 바른 방향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뤄내는 데서 온다. 사람들의 뇌는 모두 각자 다르고 우울증도 각자 다르다. 그래서 치료 과정은 때로 탐험의 여정이 된다. 심리치료는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실제로 뇌를 얼마나 변화시킬까, 많이 변화시킨다. 앞장에서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이 주는 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는 일에도 특유의 이점이 있다. 치료사가 친구와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치료사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는 말이다. 심리치료는 변형계의 반응성을 낮춘다.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우울증은 전두 변형계의 의사소통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다. 심리치료는 변형계의 활동을 정상화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다. 독일에서 진행한 한 연구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비교적 장기간 정신 분석을 받도록 했다. 상징과 현재, 문제의 원인이 된 유년기의 문제들을 다룬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이었다. 정신분석을 시작했을 때와 1년이 지난 뒤 환자들에게 고립감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할 만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fMRI 스캔을 실시했다. 치료 이전의 우울증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많았다. 이는 이미지를 과하게 자기 초점,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치료 후에는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건강한 대조군과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편도체와 해마, 복측 전방 대상피질의 반응성이 떨어진 변형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심리치료는 우울증의 뇌활동 패턴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전문 치료사를 만나보라.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또는 심리학자 혹은 치료사와 진료 약속을 잡자. 그들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도록 수년간 훈련받아왔다. 전문가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미덥지 않은가? 상승나선을 이루는 거의 모든 측면이 그렇듯이 어떤 해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엇보다 확실한 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듀크 대학에서는 6달 동안 인지행동치료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인지행동치료란 부적응성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치료 방식이다. 더불어 치료 이전과 이후에 참가자들의 fMRI 스캔을 실시했다. 치료 이전에 실시한 스캔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변형계가 감정적 정보와 중립적 정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우울증에 걸린 뇌는 감정적인 내용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똑같이 다루었다. 3장에서 말했듯이 이런 유형의 반응은 변형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결과로 하강나선으로 향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치료 후 뇌는 감정적인 정보와 비감정적인 정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편도체와 해마 같은 변형계의 핵심 영역들에서 좀 더 적절한 구별 활동을 보인 것이다. 곧 전두 변형계의 균형이 회복된 것이다. 심리치료는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우울증일 때는 어떤 일이든 예전보다 즐거움도 보람도 더 적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행히 행동 활성화 치료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동 활성화 치료는 즐겁고 의미 있고 유용한 활동을 하도록 만들며 하강 나선으로 이어질 만한 행동을 줄여준다. 이를테면 8장에서 이야기한 생산적인 꾸물거림도 행동 활성화 치료를 적용한 방법이다. 매일 샤워를 하거나 매일 침대를 정리하는 것 같은 사소하지만 유용한 과제를 습관적으로 행하게 만드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전혀 즐겁지 않더라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작은 목표를 이루어내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중립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2달 동안 행동 활성화 치료를 받게 한 다음 fMRI 스캐너 안에서 도박 게임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치료가 보상에 대한 뇌의 반응, 특히 동기 여부를 담당하는 안화 전두 피질의 반응을 증가시켰음을 알아냈다. 의욕과 동기가 부족하거나 평소에 즐기던 취미가 재미가 없어졌다면 행동 활성화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에 즐기던 일을 하라. 좋아하던 활동과 취미가 더 이상 재미없게 느껴지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스스로 일종의 행동 활성화 치료를 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예전에 즐겁게 했던 일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런 일에서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임을 깨닫고 비록 지금은 즐겁지 않더라도 과거에 즐겁게 했던 일을 계속해 나가라. 행동 활성화 치료는 즐거운 활동과 좋은 습관을 촉진하는 배척 선조체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대인관계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다른 치료법도 배척 선조체를 강화한다. 이처럼 좋아하던 일에서 즐거움을 되찾을 방법은 많이 있다. 심리치료는 전전두피질의 불안 활동을 줄인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심리치료가 우울증에 걸린 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면서 인지행동치료와 항우울제의 효과를 비교했다. 인지행동치료에는 마음챙김 기법과 행동 활성화 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 인지행동 치료는 해마의 활동을 늘리고 전전두 영역의 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전두의 활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걱정회로의 활동이 줄어든 것과 관련된 듯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약물치료로 인한 변화와는 구별되었다. 이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우울증을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캐나다 연구팀은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 중 그다지 심하지 않은 수준의 불안증과 우울증을 지닌 이들을 관찰했다. 마음챙김 수련은 그 자체가 심리치료는 아니지만 인지행동치료의 여러 기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익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밀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방법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만 더 깊어진다. 반면 받아들임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단지 느낌뿐이라고 가르친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는 걸 인정하기만 해도 그 감정이 떨쳐지는 경우가 많다. 아침 안개가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듯이 말이다. 연구자들은 몇 차례의 수업을 통해 마음챙김 기술을 배운 참가자들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의 뇌가 슬픔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다. 우울증과 불안증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마음챙김 훈련은 슬플 때 섭렵과 외측 전전두피질이 비활성화되는 현상을 줄여 슬픔을 느낄 때에도 평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은 낙천성과 관련된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도 증가시켰다. 마음챙김이 뇌 활동에 일으키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보면 뇌를 우울증에 붙잡아 두는 복잡한 패턴들이 무엇이고 그런 패턴이 상승 나선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심리치료는 세로토닌을 강화한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심리치료가 전전두피질 대부분에서 세로토닌 수용체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완벽하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전전두 영역의 세로토닌은 감정과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전방 대상 피질을 비롯해 주의 회로를 구성하는 부분들에서도 세로토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치료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심리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사람 중 대부분은 세로토닌 수용체 분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세로토닌 수용체에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뇌 메커니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심리치료는 약물치료와 다른 회로에 작용한다. 심리치료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뿐 아니라 약물치료와는 다른 회로에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핀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치료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약물치료는 그렇지 않았다. 약물치료를 받은 참가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은 참가자들과 유사하게 우울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세로토닌 수용체에서는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도 심리치료는 변형계의 활동 변화를 초래하지만 약물치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이 결과들은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한 방법이 효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다. 항우울제는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항우울제는 뇌에 매우 광범위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상승나선을 쉽게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항우울제의 작용 방식.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세로토닌계와 노르에피네프린계, 도파민계에 영향을 미쳐 약효를 발휘한다. 가장 흔한 항우울제 유형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렉사프로, 푸사제, 팍실, 셀렉사, 졸로푸트 등의 약이 여기 속한다. 이들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세로토닌 수송체에 달라붙는다. 보통 세로토닌은 시냅스로 방출되어 이웃한 뉴런들을 활성화하는데 이때 시냅스에 나와 있는 세로토닌을 세로토닌 수송체가 재빨리 치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로토닌 수송체를 차단하면 세로토닌은 시냅스에 좀 더 오래 남아있고 그럼으로써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신발타와 프리스틱 같은 또 다른 약들은 그보다 범위를 넓혀 세로토닌계와 노르에피네프린계 모두에 작용한다. 엘부트린은 노르에피네프린계와 도파민계에 함께 작용한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은 대개 시행착오의 문제다. 자신이 정확히 어떤 신경학적 구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잘 맞으면서 달갑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약을 찾을 때까지는 몇 가지 약을 시도해봐야 할 수도 있다. 항우울제가 뇌에 미치는 영향. 즉각적으로 수송체들을 차단하는 효과 외에도 항우울제는 뇌의 장기적 변화를 일으킨다. 섬엽, 해마, 편도체, 전방 대상 피질, 배외측 전전 두피질을 비롯한 전두엽과 변연계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누련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계,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친다. 항우울제는 변연계의 몇몇 영역에서 반응성을 떨어뜨린다. 편도체에서는 감정적인 표정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는데 이는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다. 섬엽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경험할 때의 활동을 낮춘다. 이 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겠지만 불확실성은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는데 심지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때에도 그렇다. 항우울제는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 특히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할 때의 활동을 감소시켜 불안을 가라앉힌다. 또한 항우울제는 통증에 대한 전방 대상 피질의 반응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통증이 있어도 전방 대상 피질의 주의를 덜 끈다는 뜻이다. 그렇게 주의를 빼앗는 요소에서 자유로워지면 뇌가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나아가 항우울제는 전두 변연계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회복시킨다. 우울증일 때는 종종 감정의 주의를 빼앗겨 집중하고 명료하게 사고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항우울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주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배외측 전전두필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해 집중을 방해하던 편도체의 활동을 줄이는 것이다. 다양한 신경화학적 효과. 항우울제는 뇌의 신경화학에 영향을 미친다. 뇌가 세로토닌 수용체를 덜 만들게 돕고 그럼으로써 영구적으로 세로토닌계를 수정하는 것이다. 세로토닌 수용체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뇌에서는 아주 많은 영역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직관적이지 않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다. 이 또한 그런 예 중 하나다.
놀라운 점은 내가 약물에 반응할 때 처음 몇 주 동안은 사실상 세로토닌 뉴런의 발화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로토닌 수준은 더 떨어진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매를 멋지게 만들려는 사람의 경우에 빗대어 생각하면 쉽다. 건강해진 느낌을 받고 싶지만 처음 몇 번 체육관에 갔다 오면 오히려 컨디션이 더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 세로토닌 뉴런의 발화율이 회복되어 다시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항우울제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로토닌 뉴런이 더디게 회복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도파민계를 표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파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우울제는 도파민 수용체를 민감하게 만들어 낮은 수준의 도파민을 더욱 잘 감지하게 하는데 그러면 삶을 더 즐겁고 보람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항우울제는 뇌의 비료와 같은 BDNF를 증가시킨다. BDNF는 특히 전전두피질과 해마에서 새 유련을 성장시키고 오래된 유련의 재배선을 도와 전두 변형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일조한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새 유련이 자라는 속도를 늦추고 성장을 저지한다. 그러므로 항우울제는 스트레스가 초래하는 신경 손상을 막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우울제는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렘 수면 양을 줄이고 회복력이 좋은 서파 수면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항우울제에는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질 좋은 수면이 상승 나선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뇌 자극 기술. 지난 몇십 년 동안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외에 뇌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늘어났다. 이 새로운 치료법들은 신경조절의 여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조절이란 뇌 활동 변화시키기 또는 뇌 자극이란 말을 멋있게 표현한 것이다. 효과가 증명된 것부터 아직 실험 단계인 것,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것부터 비침습적인 처리법까지 다양하다. 어떤 신경조절 처리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려면 건강 전문가를 만나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 경두계 자기 자극. 경두계 자기 자극은 자기 펄스를 이용해 신경 활동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전문 기사가 강력한 펄스가 나오는 전 자석을 배 외측 전전두 피질 위에 놓는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다. 이는 뇌 회로에 직접 영향을 가할 방법을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군가가 이마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정도의 느낌만 들기 때문에 아주 멋진 기술이다. 한 달 동안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두계 자기 자극은 배 외측 선조체를 비롯해 배 외측 전전두 피질과 연결된 다른 영역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 외측 선조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된 습관을 억제하고 새로운 행동 습관을 만들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뜻이다. 나아가 경두계 자기 자극은 내측 전전두 피질과 복측 전방 내상 피질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전두 변형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희 사진 찍겠습니다. 은정쌤 목소리 안 들려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반갑다고요. 저는 카메라가 안 나와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네. 올려주세요. 나도 안 나와. 저희는 너무 잘 보여, 이쁘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이 책도 끝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내일 끝 되는 거예요? 네. 네, 끝나고 잠깐 얘기할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그럼 장 그 안 다음에는 돼서. 뭐 트렌드 아, 코리아예요? 2023년. 네. 빨리 읽자. 빨리 트렌드 읽어야 돼서. 재밌다. 밀리에도 재밌어요? 올라왔더라. 밀리에도 올라왔더라. 올라왔어. 오늘 올라왔더라 보니까. 그래요? 책 샀는데 짜증난다, 씨. 나도 샀는데.
조금 더 늦게 살 건데 그랬다. 아유, 그러니까. 좋은 빨리 일 생- 있으실 거예요. 미리 그래요. 읽고, 미리 읽고, 복 받으실 네. 거예요. 줄을 오늘도 칠 수 좋은 날 있잖아요. 되세요. 책이 있으면. 네, 좋은 날 되세요. 네.